자, 철은 이제 마무리 짓고요. 자, 이어서 암모니아의 합성과 이용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암모니아가 지금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자, 차근차근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나온 게 이제 단백질에 대한 얘기죠. 단백질 많이 들어보셨죠? 단백질은 뭐예요? 우리 3대 영양소 중에 하나죠. 그래서 3대 영양소가 뭐였나 보면 탄수화물, 뭐 지방, 자, 단백질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자, 이 단백질인데 단백질은 뭔가 봤더니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축합 반응을 통해 생성이 되며, 뭐 축합중합 지금 뭔지 모르셔도 돼요. 자, 인체의 의죠. 오타입니다. 자, 인체의 구성물질로서 자, 생존과 성장에 필수적인 물질이다. 뭐 이런 건 가정 시간에 배우세요. 당연한 얘기니까. 뭐 남성분들은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단백질 얘기 많이 들을 거고, 뭐 여성분들도 가정 시간이나 이럴 때 이제 3대 영양소 하면서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을 가지고 있고, 펩타이드 결합도 지금 정확히 뭔지 모르셔도 돼요. 펩타이드 결합 그려드림 뭐 이런 녀석인데, 이렇게 결합을 한 녀석인데, 이건 그냥 지금 모르셔도 되고요. 자, 구성원소는 CHON, 즉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자, 이렇게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단백질은 CHON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이고요. 탄수화물과 지방은 이제 얘기를 드리면 CHON, 질소를 뺀 CHO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질소만 차이가 나네요. 자, 이렇게 단백질은 이제 특별하게 질소가 들어간 영양소인데, 자, 이러한 질소는 자, 공기 중 약 78%, 여기서의 질소는 그냥 N이 아니고 N2라는 이제 N과 N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질소 기체는 공기 중 약 78%의 구성비를 가지고 있대요. 실제로 이제 산소는 21%인데요. 산소보다 더 많은 이제 구성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두 개 합치면 99%나요. 나머지는 이제 몇 안 되는 기체들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냥 실제로 자, 질소 78%, 산소는 O2는 21%의 구성비를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질소가 많은데 이 질소는 반응성이 너무 작기 때문에 다른 녀석들하고 화학적인 결합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즉 질소 N2 자체로만 존재를 하려고요. 하지만 이 일반적인 동식물은 우리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N이 필요하죠. 근데 N2가 N으로 변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공기 중의 질소를 직접 이용할 수가 없어요. 동식물들이. 따라서 공기 중의 질소는 이제 다른 원소와 결합을 해서, 여기서가 중요하겠죠. 결합해서 자, 동식물이 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반응성이 작기 때문에 이제 옛날에는 쉽게 인위적으로 전환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연적인 전환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자연적인 전환을 얘기하는 게 질소의 순환입니다. 이 자연적인 전환, 지금 이 그림만 보시면 되는데요. 이 그림이 너무 작죠. 좀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자, 질소는 지금 제일 중심에 있는 여기 대기중의 질소 N2. 자, 대기중의 질소 얘기했었죠. 자, 이렇게 N2의 형태로 있는데 얘를 다른 형태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꾸느냐? 첫 번째 바꾸는 방법이, 자, 우리 콩과 식물, 이제 뭐 강낭콩이나 이런 콩과에 속하는 식물들은 뿌리혹 박테리아라는 녀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뿌리혹 박테리아가 어떤 역할을 하냐? 대기중의 질소에 N2가 있으면 여기서 뿌리혹 박테리아와 만나면 자, 질소 고정이 되면서 어떻게 된다? NH4 플러스라는, 여기 N이 들어가죠. 얘가 질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암모늄 이온으로 전환이 가능해요. 즉 땅속으로, 대기중의 질소가 땅속으로 들어가서 뿌리혹 박테리아 또는 이 질소 고정 세균을 만나면서 우리 암모늄 이온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우리 동식물들이 죽거나 배설을 하게 되면 이 배설물들이 분해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생물들이겠죠. 이런 미생물들에 의해서 암모늄 이온으로 다시 변환이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기중의 질소가 암모늄 이온으로 전환이 되고요. 이 전환된 암모늄 이온이 뭐 질화 세균, 뭐 질화 작용을 통해서 이제 질산 이온으로 흡수가 되든지, 아니면 그냥 암모늄 이온의 형태로 바로 흡수가 되든지, 이런 식으로 대기중의 질소를 다른 이온의 형태로 바꿔주어서 흡수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루트고요. 지금 이 루트만 본 거죠. 그럼 이 루트는 무엇이냐? 이제 공중방전이라는 걸 통해서 질산 이온을 만들게 되는데, 우리 공중방전이 뭐예요? 이 어려운 말이긴 한데, 공중에서 전기가 흩어지는 거죠. 방전되는 거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번개죠, 번개. 그렇죠? 번개 등에 의해서 대기중의 질소가 높은 전압의 전개를 통하게 되면서 강제로 질산이온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산이온으로 변해서 뭐 이제 동식물들의 흡수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뭐 때로는 이러한 질산이온이 탈질소 세균, 빼낸다는 거죠. 질소를 빼내는 세균에 의해서 다시 공기 중에 대기 중에 질소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자, 이렇게 콩과 식물의 뿌리옥 박테리아나 번개에 의해서 다른 대기 중의 질소가 다른 질소가 들어있는 이온의 형태로 변환이 되더라. 자, 이렇게 서클을 쫙 도는 거죠. 그래서 다른 형태로 변했다가 다시 탈질소 세균을 통해서 대기 중의 질소로 되고,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질소의 순환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겠어요? 자, 뿌리옥 박테리아나 질소 고정 세균 또는 번개에 의해서 질소가 다른 형태로 변환이 되고, 이런 형태의 변환된 질소가 포함된 이온들이 어떻게 된다? 동식물이 사용할 수 있다. 그냥 대기 중의 질소는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질산이온이 탈질소 세균을 통해서 다시 대기 중의 질소로 돌아가기도 한다라는 게 질소의 순환입니다. 쭉 따라가시면 계속 이제 움직이면서 뭐 질소가 다시 동식물에 들어갔다가 동식물에서 다시 나와서 대기 중으로 갔다가 이런 형태를 볼 수가 있죠. 자, 다시 앞서 봤던 이 질소의 순환은 자연적 현상이죠. 자연적 현상에 의해서 자, 질소를 다른 형태로 이용해서 우리 단백질을 합성할 수가 있었고요. 자, 이번에는 인위적 현상을 봅시다. 하버법이라는 게 있어요. 하버법. 자, 1909년 독일의 화학자 프리츠 하버, 그냥 하버라는 이름만 알면 되죠. 프리츠 하버라는 사람이 자, 공기 중에 질소와 수소를 여기서의 촉매는 이제 산화철 종류를 얘기를 하는데요. 촉매 종류 잘 모르셔도 되고 그냥 촉매라는 녀석과 함께 반응을 시켜서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데 성공하였대요. 자, 암모니아 우리가 구조식을 쓰시면 NH3 이렇게 됩니다. 여기 N 들어가죠. 질소 들어가니까 질소가 들어간 어떠한 새로운 분자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하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어떠한 녀석을 질소가 들어간 새로운 녀석을 합성하는데 성공을 하였는데, 자, 이는 대기 중의 질소는 그대로 이용할 수 없지만 이렇게 지금 다른 녀석과 결합된 형태의 질소는 동식물들이 자기들이 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으므로 인공적으로 질소 비료, 즉 질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비료죠. 질소를 공급해 주는 녀석을 생산을 해줄 수 있게 한 거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식물들이 인위적으로 질소를 더 많이 흡수를 할 수 있으니까 단백질이나 이러한 영양소들을 더 많이 생산할 수가 있겠죠? 즉 얘가 결국 뭐가 된다? 인류의 식량 생산 문제를 개선하게 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인구표를 보시더라도 자, 하버법, 자, 이 암모니아를 합성하게 됨으로써 인류의 식량 문제가 개선되고 인구가 급격히 늘어가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류의 식량 문제를 개선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다라는 게 우리 하버법 또는 하버보슈법이라고 해요. 하버보슈, 즉 하버란 사람하고 보슈란 사람이 서로 보완을 해가지고 만드는 공정이기 때문에 하버보슈법이라고도 하고 그냥 하버법이라고 하셔도 뭐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얘는 결국 뭐다? 공기 중에 질소와 수소로 인해서 질소와 수소를 촉매를 이용해서 함께 반응시켜서 암모니아를 합성하였다. 이게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그 전까지는 자연적인 현상에만 매달려서 단백질을 공급받았다면 이 하버보슈법을 통해서 인위적인 질소 비료를 생산하였고, 이 질소 비료가 다른 식물을 더 잘 자라게 했겠죠. 식물을 잘 자라게 해서 인류의 식량 문제를 개선하였다. 라고 여기까지 잘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자, 이번에는 화석연료에 이용하는 화석연료의 이용 뭐예요? 발음도 어려워. 화석연료의 이용. 얘는 그냥 석유석탄 이용하는 거죠. 석유석탄. 자, 석유석탄은 우리가 화석연료, 뭐 이제 퓨얼이 그냥 연료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화석연료의 이용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화석연료의 정의와 종류하면 화석연료는 오래전 지구상에 살았던 식물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동식물의 화석이 높은 온도와 압력에서 변성되어 생성된 에너지원이다. 우리 화석이 뭔지 알고 그냥 화석이 변성돼서 생성된 에너지원을 화석연료라고 합니다. 이 화석연료의 주성분은 자, 탄소와 수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탄소와 수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잘 탑니다. 쉽게 얘기하면. 잘 타는데 이러한 녀석들의 종류로는 이제 석탄, 석유, 앞서 얘기했죠. 천연가스도 있습니다. 천연가스도 존재를 하고요. 이 세 가지가 화석연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 정의 쉽게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랬을 때 이 화석연료의 이용은 어떻게 사용이 많이 되었느냐? 먼저 석탄은 18세기에서 19세기 사이에 우리 증기기관 발명 잘 아시죠?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이 증기기관의 연료로 사용된 게
석탄이 뭐야? 석탄은 결국 우리 산업혁명 시대에서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자, 하지만 이 석탄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이 석탄을 뜰 경우 미세먼지라던가 여러 가지 오염물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석탄은 현대에선 잘 쓰이지 않고요. 이제 연탄도 사실 석탄이긴 한데 연탄도 지금 잘 안 쓰죠. 예. 그래서 석탄이 사용된 후에 이제 석탄보다 더 깊이 파내러 가면 이제 석유가 나옵니다. 석유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석유는 자, 현 산업에서 주로 이용되는 원료죠. 우리 자동차를 할 때도 석유가 필요하고 공장 돌릴 때도 발전을 할 때도 이제 화력 발전할 때 석유를 많이 쓰는데 비행기 연료도 그렇고요. 정말 많이 쓰는데 이 석유의 경우 원유를 분별 증류하여 종류별로 다른 용도로 이용한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원유가 있으면 이 원유는 혼합물이에요. 여러 가지 액체 석유가 이제 섞여 있는 혼합물인데 이 원유를 분별 증류는 이제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해서 이제 그 종류를 나눠내는 방법인데요. 이러한 분별 증류를 통해서 종류별로 각각 다른 용도로 이용하게 됩니다. 자동차 연료 따로, 배 연료 따로, 비행기 연료 따로, 발전용 따로, 천연가스 따로 이렇게 다 분리를 하게 됩니다. 천연가스가 아니라 LPG죠, LPG.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천연가스인데 천연가스도 얘는 무엇인가 봤더니 끓는 점이 낮은 화석연료래요. 화석연료 중에서 끓는 점이 낮으면 이 천연가스, 그러니까 자연상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끓는 점이 낮은 화석연료로 자, 상온에서 기체로 존재하죠. 그러니까 천연가스겠죠. 자, 주로 난방과 조리용 연료도 사용되고 이런 녀석들이가 LNG, Liquefied Natural Gas 해가지고 액화 천연가스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네들을 우리가 난방과 조리용 연료로 많이 사용합니다. 흔히 말하는 도시가스가 되겠죠. 도시가스가 이러한 녀석들이고요. 또는 200기압 이상으로 압축해서 시내버스의 연료로 쓰인다. 우리 천연가스 버스 요즘 많이 돌아다니는 거 보실 수 있죠. 예를 들어 우리가 CNG 버스라고 하는데 Compressed Natural Gas 해가지고 압축 천연가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여기서 석탄 먼저 쓰이고 그 다음에 석유, 천연가스 이렇게 쓰인다라는 거 알고 있고요. 석탄에서는 얘가 산업혁명의 시대를 열었다. 즉 증기기관의 연료로 주로 사용됐다 생각하시면 되고, 석유는 현대에도 많이 쓰이고 원유를 분별 증류해서 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천연가스는 LNG와 CNG로 나뉜다. 이 세 가지 정도 이렇게 각각 분리해서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지금 그림 같은 경우는 그냥 잉크 좀 지울게요. 이제 얘가 분별 증류하는 분별 증류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했던 석유의 이용입니다. 그래서 원유를 집어넣어서 얘를 이 증류탑이라고 합니다. 증류탑에서 이제 얘를 열을 가해서 여러 가지 끓는 점에 따라서 중유, 경유, 등유, 가솔린, 천연가스 이런 등으로 우리가 만들고 밑에는 찌꺼기 들어가면 이 찌꺼기는 결국 나중에 아스팔트로 쓰인다.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원유를 이런 식으로 분별 증류해서 용도별로 쓴다 정도만 아셔도 됩니다.